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생활 속 기하학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딱 들으니까 예전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던 어떤 그림들, 사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연필을 지금 꽂아서 조형문들을 만들었고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의자거든요. 학교에서 의자를 모아서 이렇게 또 탑을 쌓았고요. 그리고 동전들도 이렇게 탑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제가 신기한 건 이게 조금의 접착제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하학만 알면 이런 작품들, 조형물들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예술적인 조형물뿐 아니라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도 기하학적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수현 씨, 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피사의 사탑이랑 피라미드 요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예, 몇 년 전에 그 인터넷 투표에 의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이제 다시 정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대 버전도 있고 신버전도 있고 그런데, 네. 어찌되었건 세계 7대 불가사의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피라미드에도 상당한 그 수학적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네, 특별한 장비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서 밑면을 이루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30m이고 높이는 146m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총 230만 개의 돌로 이루어진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집트인들은 말뚝과 밧줄만으로 내각이 모두 직각인 정사각형을 만들고 사각뿔에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간단한 장비로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기하학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 전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밧줄하고 말뚝만 가지고 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사각형의 밑면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 조그마한 정사각형이라면은 대충 직각이 되도록 그리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30m나 되는 거대한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직각에서 벗어나도 이 오차는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부터가 큰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사각형의 직각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네,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군요. 네. 예, 피타고라스의 광팬이시니까.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좀 알려주시겠어요?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가 아닐까요? 아, 예, 역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그 길이가 이제 3대 4대 5인데요. 네.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을 하면 25니까 5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의 비가 성립하고 또 역으로 3대 4대 5의 변의 길이를 갖는 그런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 밧줄의 길이를 이용해서 3대 4대 5가 되도록 이제 삼각형을 만들고 이제 직각을 얻어낸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방법이 이렇다면 또 다른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기준이 되는 점에서부터 말뚝을 받고 이제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이제 직선으로 쭉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지점까지 가서 말뚝을 받고요. 그걸 네. 이제 A하고 B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B점에서 조금 더 그 선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D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B와 D의 길이만큼 이제 A 방향으로 또 C점을 찍어요. 네. 그 다음에 C와 D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는데요. 그 원의 반지름은 이제 BD의 길이보다 이제 조금 더 커지도록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원을 이제 그려보면은 그 두 개의 호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점을 잇게 되면은 원래의 선인 AB와 수직인 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야기를 딱 듣고 보니까 딱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이렇게 컴퍼스로
많이 그려봤거든요. 네, 그때 좀 추억이 좀 새록새록 돋아나네요. 작도를 또 기억해내시다니 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 피라미드에 또 다른 수학적인 원리들, 재미있는 원리들이 있을까요? 예, 기왕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은요. 네. 피라미드의 밑면을 이루고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피라미드의 높이로 나누면은 약 2파이 정도가 돼요. 이 파이는 이제 원주율 3.14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사각형의 한 변이 230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30 곱하기 4 둘레니까는 네. 그거 나누기 피라미드의 높이가 146m였죠. 그래서 146으로 나누게 되면 약 6.3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3.14의 한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비가 우연히 나온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안에 그 구에 해당하는 그런 우주를 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제 구를 생각해 보면은요, 구의 반지름이 이제 R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대원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즉 적도의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R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대원의 둘레인 2파이 R을 그 반구의 높이인 R로 나누게 되면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밑면의 둘레 나누기 높이를 한 거랑 이제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런 우주를 담겠다는 그런 방대한 생각을 담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와, 고대 이집트에도 기하학이 굉장히 발전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이집트가 기하학의 발상지인데요. 기하학은 나일강이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일강은 이제 홍수가 나서 자주 범람을 했고요. 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이제 경계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네 땅, 내 땅 가려야 되겠죠. 금을 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도형의 넓이, 둘레를 계산해야 됐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나서 세금을 부과할 때도 또 땅의 넓이를 쟀어야 되겠죠.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오는 토지를 나타내고요. 우리 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렇죠. 그다음에 메트리는 측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메트릭 시스템, 미터법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땅의 넓이를 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기하학은 어떤 땅의 넓이, 둘레를 뭐 측량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필요랑 맞닿아 있었죠. 그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졌지만은 이제 뭐 탈레스,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이렇게 발전하면서는 이제 점차 그런 현실과의 관련성은 이제 멀어지면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게 되겠죠. 네, 지금 탈레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탈레스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 하나로 그 높은 피라미드를 단번에 쟀다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이집트의 왕을 감동시켰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전해 오는데요. 네. 탈레스는 이제 막대기 하나하고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는데요. 이제 어떤 방법이었냐 하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그 근처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세워요. 그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냐 하면은 피라미드의 그림자 끝하고 막대기의 그림자 끝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요. 이제 그 닮음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큰 직각삼각형 있고 이제 작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높이 대 막대기의 길이는 피라미드의 그림자의 길이 대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피라미드의 높이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닮음비를 계산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낼 수가 있죠. 네, 정말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등장을 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하학. 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치는 맨홀 뚜껑. 맨홀은 용어 그대로 사람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맨홀은 지하에 묻혀있는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수리하거나 청소하기 위해 사람이 내려가는 구멍을 말하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모양이 대부분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를 주어도 될 텐데
맨홀 뚜껑은 왜 한결같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사실 맨홀 뚜껑이 동그란 거, 둥근 모양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제 기억에는 왠지 네모난 모양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왜 그렇게 둥근 모양만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질문은 미국의 한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면접 질문으로 등장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원리를 얼마나 실생활과 잘 연계해서 사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이었죠. 네. 근데 그 답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수연 씨? 저요. 저는 그 회사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그 회사 입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답을 좀 알려주시죠. 예, 만약에 맨홀 뚜껑이 사각형이라면 네. 그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대각선보다 짧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맨홀에 맨홀 뚜껑이 빠질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의 경우는 어느 방향에서 폭을 재도 그러니까 지름이 일정하니까 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 맨홀 그 구멍을 뚜껑보다 조금만 작게 만들면은 절대로 맨홀 뚜껑이 빠질 리가 없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 폭이 일정한 도형은 원밖에 없기 때문에 둥그런 형태의 맨홀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잘 이해하시기는 했는데 네. 반만 맞으셨어요. 아, 오늘 계속 자꾸 틀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원이 그 폭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이제 맞는 말인데 네. 그 유일한 도형은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다른 모양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원 아닌 다른 모양의 맨홀 뚜껑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삼각형 모양인데 정확하게 삼각형은 아니죠. 이게 직선이 아니라 둥글려졌기 때문에 네, 뭐 그렇죠. 말하자면 뭐 뚱뚱한 삼각형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폭이 일정해요. 근데 이제 폭을 잴 때에는 이 도형에 접하는 평행한 두 접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 도형의 경우도 어느 방향으로 재도 폭이 일정한 정폭 도형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딱 봐도 약간 부풀어진 뚱뚱한 삼각형이다 이게 딱 느껴지네요. 예, 이런 삼각형을 이제 릴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릴로라는 그런 이름은 19세기 독일의 기계공학자인 프란츠 릴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원을 사용했던 도형, 그런 도형으로 들어갔던 물체들의 이런 모양의 정폭 도형을 사용하면 그게 또 맞물려 떨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자전거 바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정폭 도형으로 만들면 굴러가긴 할까요? 이 정폭 도형은 네. 홀수계의 변을 갖는 정다각형으로부터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까 릴로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부터 만든 것이고 정오각형, 정칠각형으로부터도 이런 정폭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 소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자전거 바퀴를 만든다. 네. 그래도 이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굴러가게 되죠. 와,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원이 아니고 약간 각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정폭 도형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예가 혹시 있을까요? 예, 영국의 20펜스, 50펜스 동전은 네. 정칠각형 정폭 도형이에요. 근데 이제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 판매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판매기에서는 위조 동전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은 그 폭을 감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칠각형 정폭도형의 경우 폭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동전, 그러니까 원 모양의 동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2차원 정폭도형은 3차원 입체로 확장해서 정폭 입체도 있는데요. 정폭 입체에서도 폭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굴러가게 되죠. 네, 이렇게 사실 무심코 지나쳤던 맨홀 뚜껑에 이렇게 많은 기하학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생활 속 기하학도 한번 만나보죠. 엄청난 속도의 롤러코스터는 사람들에게 짜릿한 스릴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감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 외에도 수영장의 미끄럼틀과 같이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에는 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일명 사이클로이드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까요? 직선, 사이클로이드, 원 모양의 미끄럼틀 위에서
공을 동시에 굴리면 어떤 공이 먼저 도착할까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직선이 좀 더 짧잖아요. 이렇게 원이 들어가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직선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땡! 오늘 좀 많이 틀리는데요. 네. 사실은 굉장히 그런 좋은 추측이긴 하죠. 왜냐하면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네. 직선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답은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 사이클로이드는 최적으로 가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닥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이클로이드를 최단 강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이클로이드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면 또 시청자분들 굉장히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정의를 한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예, 사이클로이드는 바퀴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바퀴랑 관련이 있는 그런 곡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보시냐면 자전거 바퀴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밤에 달리기 위해서 야광등을 달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달리게 되면 그 야광등이 이런 모양의 곡선을 그리는데 네. 그게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이 있고 원 위에 한 점, 그것이 원이 굴러갈 때 만들어내는 자취, 궤적을 사이클로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사이클로이드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가 있을까요? 예, 우리의 그 전통 한옥을 보시면은요, 암기와와 암막새가 사이클로이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빗물이 빨리 그 사이클로이드 면을 이제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빗물이 그 기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면 이제 스며들어서 목조 건물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사이클로이드를 알고 그 식에 따라서 그 기와를 디자인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사실을 체득하고 있었고 이제 그래서 나온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이클로이드에 또 다른 성질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최단 강화 곡선 이외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성질이 있는데요. 사이클로이드 미끄럼틀에서는 어느 위치에다가 공을 놓고 굴려도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등시 곡선이라고 하는데 17세기의 물리학자인 호이겐스는 이제 이런 성질을 알아냈어요. 즉, 진자가 원의 호가 아닌 그런 사이클로이드를 따라서 움직일 때 등시 곡선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리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진자 시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최단 거리를 찾아주고 출발점이 어디든 도착 시간이 같다. 참 놀라운 곡선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신기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학자들도 여기에 매료된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수학자로 야곱 베르누이와 요한 베르누이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형제예요.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들이고요. 근데 이 베르누이 일가, 이 두 사람이 속한 베르누이 일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 유전학자들도 이 가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이 야곱 베르누이하고 요한 베르누이는 사이클로이드를 둘러싸고 너무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우선권 다툼도 하고 그래서 형제 간의 어떤 불화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로이드를 기하학의 헬레네라고 불러요. 헬레네는 트로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아름다운 그런 왕비였죠. 네, 아니 형제들의 싸움까지 일어났다고 하니까 확실히 기하학의 헬레네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기하학을 조금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18세기 퀘니스베르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칼라닌그라드라는 곳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프레겔 강이 흐르고 네. 이 강을 가로지르는 7개의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산책하던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게 됐냐 하면은 이 다리들을 한 번씩만 건너서 그렇지만 이제 모든 다리를 다 건너되 한 번 지난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게 그렇게 산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네. 그것을 퀘니스베르크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번 수현 씨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한 번씩이요. 시작점은 어디든지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 끝나고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다 한 번씩 겹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봐도 사실 불가능하다가 답이에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계속 이번에는 틀려서. 맞으셨습니다. 네네. 예. 스위스의 대표적인 수학자, 18세기를 대표하는 수학자인데요. 오일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이론, 위상수학이라는 그런 분야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그림 자체로 연구하기는 힘드니까 이걸 단순화시킨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선으로 표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 섬이나 이런 육지를 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모양이 단순해지는데요. 이 모양에서 연필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지, 즉 한붓 그리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일필휘지로 얘네들을 다 그려낼 수 있는지 하는 문제로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한붓 그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려면은 이제 홀수점이 없거나 두 개여야 되는데, 이제 홀수점을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홀수점이라는 것은 한 점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뻗어나간 그런 선의 개수를 이야기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4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이 다 홀수점들이에요. 하나는 이제 3개가 나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쪽도 3개, 또 이 아래도 3개,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점들은 이제 5개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홀수점이 4개이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한복 그리기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한붓 그리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한붓 그리기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청소차 문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도로를 청소하고 지나가는 차 있잖아요. 그 청소차가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경제적인 그런 동선을 그리려면은 한복 그리기 경로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번 지난 곳을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복 그리기가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아,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네요. 조금 아쉬운 게 앞서 말씀하셨던 케니스베르크의 다리. 아, 궁금했는데 답이 없다니까 조금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적 사고를 발동해서 이제 답을 찾는 방향으로 가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홀수점이 4개였잖아요. 근데 여기다 다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은 네. 그 홀수점을 2개로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산책을 할 수가 있는, 한복 그리기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끝나고 생각을 해보시죠. 좋은데 저도 이따가 다리 하나만 그어주세요.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산책하는 간단한 일상에서 새로운 수학의 또 다른 분야가 탄생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이렇게 사물들을 볼 때 조금 더 유심히 살피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활 속의 기학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와 교수님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